네, 방금 소개받은 김웅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혁신경제 관련된 직접적으로 연결된 내용과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에 그 세계 통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제하고 좀 관련시켜 본다면은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혁신 생태계가 있죠. 제조업 생태계도 있고 혁신 생태계가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현재 도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트럼프의 정책은 그래서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통상 정책도 바로 혁신 생태계를 국내에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단기적으로 통상 협의 나가서 뭘 어떻게 하고 관세를 어떻게 뭐 25%를 10%로 낮추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은 이게 저 1시간 20분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 관세 정책 그리고 트럼프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배경 철학 현재 통상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통상산업 전략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지금 유튜브 보시게 되면요 아주 핫한 그 백악관 대변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27살인데 백악관 대변인을 하고 있으면서 몇 번 There is a new sheriff in town. 마을에 보안관 새로 왔으니까 정신 차려라. 현실을 자각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거에 잘 적응하라는 겁니까? 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이문영 교수란 분이 유튜브에 나오셔서 또 뭐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는 회색 거풀소 앞서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러나 해결이 어려운 그러한 회색 거풀소였다. 며칠 전에 그 조셉 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죠. 이분이 그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스마트 파워 이런 얘기를 옛날 몇십 년 전에 하셔가지고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드 파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제 군사력과 경제력인데 군사력 돈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니까 미국 그 트럼프 정부는 이걸 경제력으로 바꿔서 시환해서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는 크게 세 가지고요. 기본 관세, 기본 입장료가 1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액세스하는 기본 입장료 10%고요. 그다음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놀라고 지금 가장 뉴스에서 핫한 상호 관세가 있죠. 리시프로컬 타리프라고 해서 이제 다른 나라가 미국을 벗겨먹고 있으니까 립 오프라고 합니다. 벗겨먹고 있으니까 우리도 리시프로컬하게 우리가 대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그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네이밍입니다. 이 상호 관세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11%에서 50% 나라별로 다르고 우리나라는 영광스럽게도 25%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품목별 관세로서 이제 무역확정법에 따라서 나오는 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25% 관세인데 이거는 미국이 무조건 국내로 다 데리고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외국에 있는 산업도 다 갖고 들어오고 외국이 공동화되건 뭐 상관없이 다 갖고 들어와서 다시 부활시키겠다. 미국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품목별로 이렇게 합니다. 나라에 상관없이요. 기본관세는 지난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이미 10%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요. 품목별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3월 10일 날 이미 25%가 부과됐고요. 근데 이게 철강제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 아니라 보시게 되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철강이 90%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25%에 90% 그러니까 22.5%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제 우리가 포스코에서 나오는 것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철로 된 건 다 부과되는 겁니다. 철이 50% 함유돼 있으면 50%. 뭐 이렇게 그러니까 25%의 반인 12.5%가 추가로 부과되는 겁니다. 자동차 4월 3일 날 부과됐고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 날 부과됐는데 4월 29일 날 약간의 유예 조치 2년 동안 니네가 자동차 부품 공장을 미국 내로 갖고 들어오는 유예 기간을 주겠다. 그동안 다 갖고 들어와라. 지금 현재는 부품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25%를 부과를 유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시한을 2년을 줬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부과할 걸로 얘기를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상호관세에 관련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83개국에 대해서 적용되고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되어 있습니다. 11에서 50% 정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25%, EU 20%, 뭐 일본 24%, 뭐 호주 10%, 영국 10%, 뭐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이거 10% 받는 나라들은 뭐냐면 그겁니다. 저기 기본 관세만 받는 거죠. 상호 관세 없는 거예요. 현장 반응 당연히 관세 행정의 대혼란이고 관세청에다 물어봐도 관세 당국이죠. 거기 관세청이 없으니까 관세 당국에 물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매일 바뀐다 그러고요. 세금 관세는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자금 압박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가 노출 부담. 아까 그 촬영제가 50%가 함유됐는지 90%가 함유됐는지를 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로즈 가든에서 왜 이 판넬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낯익은 건데 이 노란색 이 칼럼이 바로 이 상호관세율이고요. 노란색 칼럼 바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칼럼을 보시게 되면 그거 대충 2배입니다. 2배인데 이 숫자는 뭐냐? 이 숫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는 그 숫자 나온 공식에서 나온 겁니다. 이 공식이 뭐냐면은 근데 먼저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 보시게 되면요. 가난한 나라들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46% 왼쪽에 보면 그죠? 그다음에 캄보디아 49%, 밑에 보면 스리랑카 44%, 자, 이 오른쪽에도 40%대가 라오스가 48%, 중간에 보면은 47%, 44%가 있네. 마다가스카르 뭐 이런 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관세가 매겨지느냐? 산출 공식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출 공식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수출, I국에 대한 수출 빼기 미국의 수입이니까 이게 이제 무역 수지 적자죠. 그거를 뭘로 나눴냐면 입실론과 이제 이거는 그냥 사하고 자의적으로 사하고 4분의 1을 그냥 책정했습니다. USTR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이거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수입, 그 나라로부터 수입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에 미국에 1,200억 달러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가 6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12분의 6이니까 50% 나오죠. 50%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너무 많아. 반으로 자르자. 그게 25%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5%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50%. 우리나라 치면 50%죠. 그러니까 이거 반으로 잘랐으니까 25%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분의 6이니까 50%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생각하냐면 미국이 상호 관세를 비관세 장벽을 관세 장벽으로 이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산해서 그렇게 계산했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경제학적인 고려는 다 통상 경제학적인 그런 고려는 다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황당하게 이제 이런 숫자를 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상호관세 의미는 뭐냐면 경제학에 대한 의도적 무시입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길들이는 겁니다. 마을에 보안관이 새로 와서 가게를 쭉 돌면서 보호비를 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보호비 달라고 하는데 술집에 들어가서 야 니네 한 달 매출이 얼마지? 그러니까 니네 한 5억 되지?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럼 장부 내놔봐. 그러니까 장부를 보여주니까 뭐 2억, 2억 3천 뭐 매달 이런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래 5억이랑 거의 같네. 그래 5억이네 거의 5억이니까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현재 워싱턴 D.C.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2억짜리 보면서도 이거 5억이네. 그래 니네 5억이니까 뭐 매출이 이익이 한 10% 되니까 5천만 원씩 벌겠네. 그럼 2,500만 원 니네가 갖고 2,500만 원 매달 상납해. 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게는 2억 매출이 2억인데 2,500만 원을 매달 상납해야 되는 현재 이런 상황이 현재 미국의 상황이다. 그래서 이 워싱턴의 상황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레소토라고 하는 나라를 아십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레소토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쪽 아프리카에 있는 내륙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있는 내륙국인데요. 이 나라는 1인당 GDP가 한 1,100불 정도 되는 나라인데 대미 수출이 다이아몬드가 좀 나가지고 작년에 2억 한 3,700만 원 뭐 달러를 수출했고 수입할 게 없어요. 미국에서 너무 가난한 나라인데요. 280만 달러 했기 때문에 수출이 수입의 한 거의 100배, 한 85배쯤 됩니다. 그러면 수출을 85하고 수입을 1을 하게 되면은 앞선 공식에 따르면 거의 99%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반으로 뚝 잘라서 50%입니다. 그래서 레소토가 50%의 상호관세율을 받았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에 이제 그 USTR이 그 unfair trade라고 해서요. 그 X에다가 이제 이게 한 거 보면은 unfair trade의 사례를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좀 현재 벗겨먹고 있는데 속에서 벗겨먹고 있는데 그 사례 첫 번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조기를 세상에 중국에서 제작하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미국 USTR이 우리나라 통상교섭본부가 뭐의 관계자가 예를 들어서 아니 우리나라 태극기를 중국에서 제작하더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작합시다. 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불공정 무역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걸 unfair trade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아니 왜 중국에 수입했겠습니까? 이 성조기를 품질이 좋아서 그랬겠죠. 색상도 좋고 천도 좋고 가성비가 좋으니까 이렇게 한 건데도 이건 교역의 기본 조건인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unfair 트레이드이기 때문에 성조기는 American flag should be made in the United States 하고 느낌표가 딱딱딱 쳐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관세의 의미는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간에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스티브 마이런이라고 하는 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하버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분인데요. 이분이 친절하게 다른 나라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5가지를 딱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니네가 지금까지 미국이 제공하는 공공재 무임승차 하지 않았느냐? 내가 보안관이 돼가지고 안전 보장을 니네 지켜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하고 니네가 내 사업체에다 맨날 물건을 납품하고 해가지고 내가 항상 돈을 주고 하니까 그 무임승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관세를 맞아라. 그냥 관세 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 개방 더하고 수입을 더해라. 세 번째, 그럼 국방비 증액해가지고 그걸로 미국 무기를 사라. 네 번째, 주요 대미 수출 산업,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현대기아차 같은 거, 자동차죠. 이런 거 전부 다 뜯어와서 미국 내로 다 옮겨라. 그죠? 이렇게 하면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 거 아니냐? 그리고 5번째, 이도저도 안 되면 그냥 미재무상에다가 수표를 보내라. 그냥 돈으로 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5번째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이제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얘기가 그냥 그대로 버젓이 떠 있습니다. 절대로 보복 관세는 하면 안 되고 다른 나라끼리 협력하지 말라는 건데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게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가 왜 이러느냐? 첫 번째는 이제 먼로주의를 얘기하는데 먼로는 1823년에 미국 대통령 5대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먼로 독트린을 발표를 했는데 먼로 독트린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 세대는 전부 다 또 세계사도 배워가지고요. 뭐 사무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먼로 독트린이 뭐냐면 미국의 고립주의를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고립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미국이 쇄국주의 하겠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간섭 안 하고 우리는 우리 것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먼로 독트린은 뭐냐면은 당시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이 다시 중남미를 재식민지화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다시 나폴레옹 전쟁으로 다 이제 식민 종주국이 다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우리가 지금 식민지인데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일본이 갑자기 미국에 점령당한 이런 셈이었어요. 언제가? 나폴레옹 때가.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없애고 다시 이제 생겨났죠. 그래서 다시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로 대통령이 아메리카 이거는 나의 앞마당이니까 유럽 나라들 너희들 이 아메리카로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게 한 게 이게 멀로주입니다. 이게 고립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그 트럼프는 이제 신먼로주의입니다. 미국의 세계 안보를 책임지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방위 분담하자. 해외 지역 분쟁은 최대한 무간섭인데 미국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적절로 간섭하겠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최대한 수호하겠다.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도 내 거, 그린란드도 내 거, 캐나다도 내 거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자주의 배격하고요. 이 다자주의를 배격하는 게 이게 전통적 공화당과 매우 다른 노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맥킨리주의인데 맥킨리라고 하는 뭐 대단히 인상적인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1897년부터 1991년까지 한 4년 반을 대통령 하셨어요. 대통령 재선했고요. 그리고 재임하자마자 한 6개월 뒤에 암살당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딩글리 관세법이라고 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46.5%로 올렸습니다.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5%였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웨이티드, 그러니까 무역량으로 환산하게 되면 2%에 불과했습니다. 굉장히 개방된 시장이었는데 이때 46.5%까지 확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쿠바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시킵니다. 왜? 쿠바를 먹으려고 독립시켰고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아주 싼 값에 샀습니다. 굉장히 싼 값에 샀는데 거의 그냥 뺏은 거예요. 그다음 푸에르토리코와 괌을 병합하고 하와이를 병합해서 결국 이렇게 해외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트럼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자 저 어떡하지? 가자를 그냥 그러지 말고 가자를 다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그냥 미국의 영토를 만들자 뭐 이렇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런 보고서 이거는 굉장히 좀 경제학적인 얘기가 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그 관세 정책과 관세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율 관세 정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달러화를 약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마이런 이 경제학자가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세 정책을 하게 되면 달러화가 강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강세가 되는데 달러화 약세도 같이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경제학자가 어떻게 이런 상호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걸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걸 2단계로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1단계에서 관세 정책을 무자비하게 쓰고 그 상황에서 달러화가 고평가되는 거는 그냥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 문을 전부 다 열고 비과세 장벽 문을 다 열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부 다 말하라고로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86년도 플라자 협의 같이 자 이제 달러화가 너무 강세니까 이제 달러화 약세로 할 거니까 너희 나라 강세 전부 다 강세로 하는 걸로 전부 다 협조해. 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1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다른 나라의 문을 다 여는 상호관세를 통해서 문을 다 여는 그런 단계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달러와 약세로 갈 거다 이런 얘기고요. 트럼프 정책의 영향은 현상 변경 세력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현상 변경 세력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몇 년 전에 가서 푸틴 대통령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Q&A를 할 때 푸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나라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그거는 블라디미르 레닌이 만들었다. 레닌과 소련 공산당이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저로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새로운 쇼킹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상을 계속 변경하려고 국경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요. 팽창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이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는 현상 변경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러우 전쟁과 극동 러시아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대만과 동아시아 상황 유동성이 증가하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영토 분쟁이 증가할 것이고 홍해 스웨즈 운하 등의 전략 지점의 안보 불안정이 증가할 것이고 미국의 소프트 파워 소멸 그러나 상대국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뭘 좀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뭐 망 사용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중국 EU 등과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가치 해결하는 건 없고 시장의 탈미와 그다음에 미국 없는 세계를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됩니다. 글로벌 사우스가 단합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중국 글로벌 사우스 아닙니다. 중국은 글로벌 이스트라고 봐야 돼요. 사우스 아닙니다. 미국의 유럽, 일본, 한국, 오세아니아 등의 전략적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스피어즈 오브 인플루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먼로주의와 맥키니주의는 결과적으로 규칙 기반 자유주의 세계 질서의 종말을 가속화할 것이고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17년간 몸부림치면서 생존을 도모하던 20세기에 마침내 끝났다. 그래서 제 발표를 20세기의 종말과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미통상협의회 새 현주소는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무역수지 흑자가 엄청나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굉장히 사상 최대인데 경제학자들은 무역수지 어느 나라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난다 흑자가 난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요소 부존도의 차이로 보거나 그죠? 어떤 나라는 소를 잘 키우고 어떤 나라는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서로 교역하는 거예요. 요소 부존도의 차이로 보거나 아니면 산업의 경쟁력 차이로 보는데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 무역 수지가 불균형이 되면 그거는 그 나라 잘못입니다. 그 나라가 비과세 장벽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미국을 속여서 벗겨먹고 있는 거, 리버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 균형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노력하라는 겁니다. 예, 그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한미 2+2 통상협의를 4월 20일 날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원하는 걸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7월 8일까지 관세 폐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미국은 대단히 고무되었고 대단히 만족하는 상황이고 지금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로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파이낸셜 타임즈와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두 유력지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제가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과 싸우지 않겠다. 워싱턴의 역사적인 빚이 있다. 전쟁 이후에 우리는 미국은 우리에게 뭐 이런 걸 많은 걸 주었다. 우리의 그 모든 경제 발전은 미국의 도움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하겠다. 건설적인 대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직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왔고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이제 뭐 인터뷰를 했는데 한덕수 이코노미스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페이스북에다가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주와 인터뷰에서 그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나이스하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과거에 그 FTA 협상 관련해서도 많이 협상 자문위원으로 많이 가기도 하고 협상에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이 협상의 최고 수장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요, 그 협상팀들은 협상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국제적 경험이 있고 굉장히 어떤 통상 협상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언행을 한 것입니다. 그거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이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통상 산업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과거에 이제 우리 트레이드 이코노미스트들은 뭐냐면 무조건 FTA는 국부를 파일을 커지게 하면은 분배하는 건 국내 정책이다. 그래서 국내 정책은 국내 FTA 피해 보전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는요. 이것이 통상 정책이라는 게 중소기업과 지역 상공업자, 중산층과 서민을 미리 정책을 입안할 때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여기서의 그 정책을 입안하지 않으면은 정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이 됐습니다. 트레이드 팔리시 포 더 미들 클래스 제가 중간에 영어가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캐서린 타이라고 왜 바이든 정부 때 USTR 대표했던 대만계 미국인이 있었죠. 이분이 2020년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미국의 통상 정책의 목표는 트레이드 팔리시 포 더 미들 클래스 중산층을 위한 통상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트레이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과거에 이런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통상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국부 파이를 커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데 아니 무슨 국내 중산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아까 산업안보, 경제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통상 정책도 같이 긴밀하게 논의해야 되고요. 아까 혁신 말씀하셨는데 그 혁신을 국내 혁신 생태계를 보존하고 혁신을 促진시키기 위해서 통상 정책이 어떻게 기여를 해야 되느냐? 트레이드 앤 인베스트먼트하고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상호 서로 그 기량작용이 있어서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라고 우리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게 하나의 측면이지만 또 하나의 측면은 혁신이 안 되니까 해외 투자합니다. 혁신이 안 되니까 그대로 뜯어다가 동남아에 가서 인건 비싼 데 가서 이제 계속 그걸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이 다 있습니다. 이 통상과 트레이드 인베스트먼트와 이노베이션 팔러시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걸 잘 봐야 되고요. 그 이민 정책과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경제안보 얘기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가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가서 FTA 하자 그러면요 그 나라들은 일단 겁부터 냅니다. 안 돼요. 미국, 한국같이 그렇게 이런 엄청난 나라하고는 우리가 시장 개방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FTA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템플릿을 마련해가지고 적당한 템플릿을 그 나라에 맞춤형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통화정책과 조율, 환율 조작국 문제가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국별지역별 맞춤형 통상 전략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통상조직의 재편이 중요한데 기민하고 전문가를 키울 수 있는 조직 그리고 통상교섭본부는 현재 통상교섭본부입니다. 니네들은 교섭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통상정책의 반은 교섭 위주만 나머지 반은 국내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상교섭본부를 통상본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구 강화와 확대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트레이드 앤 인베스트먼트와 혁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이 항상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 정책이 바로 혁신을 국내의 혁신을 그리고 외국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더 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트레이드 팔러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